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공부한 것밖에 없어요. 같이 함께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자와 함께 읽어보는 한문 단편소설 2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첩과 그의 아들 대남이에요.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버지 해성열, 그리고 아들 대남, 처, 신씨, 첩, 하소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작가인 포석령은 주인공들의 이름을 그의 성격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짓는 특징이 있어요. 각각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죠. 먼저 대남, 큰 대자에 산의 남자로 큰 아들 혹은 대장부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이야기예요. 대남이의 아버지인 해성열, 어찌해, 일울성, 무리 혹은 반열의 의미의 열자예요. 어떻게 반열의 무리가 될까? 처, 신씨, 신자가 매울 신자거든요. 노예라는 의미도 있고요. 첩은 하소용 해서요. 하씨, 어떻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소용, 바소, 쓸용 해서 쓰이는 바가 있다예요. 이 이야기는 대남이의 아버지인 해성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해성열은 성도에 사는 선비였는데 처와 첩을 한 명씩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처가 요절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는 본처 자리에 신씨 성을 가진 여자를 후처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성질이 어찌나 고약한지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질투심이 많아서 집안 살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는 일이라고는 첩을 타박하는 일뿐이었지요. 첩인 하씨의 이름은 소용인데 특히 신씨의 핍박으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지요. 남편 해성열은 그런 신씨를 못마땅해 하며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하씨의 편을 드는 남편도 푸대접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어느 심하게 다툰 날 해성열이 분통을 터뜨리며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이 집은 어쩐답니까? 어쨌든 해성열이 집을 나간 뒤 첩인 하씨는 아들을 낳아서 대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신씨의 강짜는 더욱 심해져서 그녀는 첩인 하씨와 같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며 날마다 일정량의 곡식을 내주며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 어느덧 대남이 자라서 모자의 양식이 부족해지니 하씨는 길쌈 등의 일로 식량을 보충하며 견뎠지요. 하루는 대남이가 아이들이 서당을 다니며 시를 읽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글을 가르쳐달라고 하네요. 하씨는 아직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잠깐 서당 구경을 시켜줄 요량으로 서당에 데려갔는데 대남이가 워낙 총명하다 보니 글 배우는 속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갑절 빨라서 선생이 속수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네요. 하씨는 그제서야 대남의 재주를 알고 선생에게 약간의 살해를 하며 정식으로 공부를 배우게 합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나자 대남이는 그간의 모든 경서를 줄줄 꿰을 정도로 통달하였는데 하루는 밖에서 들어와서는 대뜸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돈을 달래서 떡을 사 먹는데 왜 나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라고 묻더랍니다. 하씨는 네가 어른이 되면 이야기해주마 하며 얼렁뚱땅 넘기려 하니 대남이 또 묻기를 저는 이제 겨우 7, 8살인데 몇 년이 지나야 어른이 되나요? 라고 하더랍니다. 하씨가 멋쩍어 웃으며 서당에 오고 가면서 관제묘를 지날 때마다 하루빨리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빌려무나 했대요. 대남은 어머니의 말을 고지 듣고 관제묘를 지나칠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서 절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묻기를 대남아 너는 기도할 때 무슨 소원을 비니? 하고 물으니 내년이 되면 내가 17 정도의 나이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합니다.
이 말에 그의 어머니는 예사로 웃어넘겼지만 대남이는 그의 공부처럼 키도 쑥쑥 빨리 자랐고 10살이 되었을 때에는 또래 애들보다 서너 살 더 먹은 아이처럼 보였대요. 글도 모두 기본 법에 맞았으며 내용까지도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남이는 커가면서 때때마다 어머니 하씨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대남이는 완전히 어른처럼 키도 컸고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행방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때가 되었지요. 그제서야 어머니는 대남이를 앉혀놓고 그간에 있었던 가정사에 얽힌 복잡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않고 묵묵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대남이는 끝내 슬픔을 이기지 못하면서 당장 아버지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씨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당장 어디 가서 찾느냐며 굳고 말렸지요. 그러나 대남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후로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 그 또한 서당에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하씨는 사람을 고용하여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끝내 그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한편 집을 나선 대남은 무작정 앞만 보고 갈 뿐 도대체 어디로 가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었어요. 마침 도중에 기지로 가는 전씨라는 자를 만나 걸식을 하며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전씨는 대남의 걸음이 느리다고 타박하더니 무슨 이유인지 노새 한 피를 빌려서 그를 태워주더랍니다. 당연히 노잣돈이 금방 떨어졌겠지요. 기지 땅에 도착한 뒤 전씨는 대남의 음식물에 몰래 약을 넣었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일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음식을 먹은 대남은 인사불성이 되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전씨는 그를 등에 업고는 어떤 큰 절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 애는 내 아들인데 병이 걸렸지만 내가 돈이 없어 치료를 할 수가 없소. 돈 많은 집에 팔아서 치료라도 받게 해야 하는데 하며 자기 아들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님들은 대남의 곱상한 용모를 보고 서로 다투어 살려고 했고 그 와중에 전씨는 큰 돈을 챙겨서 곧장 달아났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잠에서 깨어난 대남에게 스님이 물을 떠먹여주니 비로소 정신이 들더래요. 절의 큰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대남을 보러 왔다가 그의 생김새가 비범함을 알고 사정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저런 사정을 다 알게 된 큰 스님은 대남을 불쌍히 여겨 노잣돈을 보태주며 절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었답니다. 그렇게 절을 나선 대남은 또 도중에 노주 사람인 장수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과거에 낙방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는 대남의 사정을 듣고는 그의 효심을 가상하게 여겨 함께 동행할 것을 허락하고 그의 고향인 노주에 이르자 달포가 넘도록 그의 집에 머물며 아버지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복권 땅 상인들 중에 해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돼요. 대남이는 바로 여장을 꾸려서 길을 떠납니다. 장수재는 떠나는 대남에게 옷가지와 신발을 새로 마련해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여비를 거두어주며 부디 아버지를 꼭 만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길을 떠나게 된 대남은 다행히 여행 중에 복건으로 가는 포목상 2명을 만나서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얼마쯤 길을 가는가 하더니 대남의 전대 속에서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훔쳐본 포목상이 그를 빈 들판으로 유인해서는 손발을 꽁꽁 묶고 그 돈을 다 뺏어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을까요? 그는 꽁꽁 묶인 채 서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죠. 그때 마침 진씨라는 노인이 지나가다가 꼼짝없이 묶여서 울고 있는 대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얼른 대나무의 결박을 풀어준 뒤 수레에 태워서 영복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의 집에 도착해 보니 그는 대단한 부호였답니다. 각처의 상인들이 수시로 그의 집을 들락거리더래요. 대남의 사정을 다 듣고 난 진 노인은 남북을 오가는 객상들에게 대남을 위해서 해성열의 소식을 알아보라고 부탁하는 한편 자기 아들의 수발을 들며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줍니다. 이 바람에 대남은 진 노인의 집에 묵으며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 외지로 떠돌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터라 걱정하실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답니다. 한편 그렇게 아들을 떠나버린 하씨, 소영은 3, 4년 동안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는데 후처인 신씨는 그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틈만 나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라는 협박을 가하며 괴롭혔어요. 그러나 끝내 하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신씨는 몰래 중경 땅 상인에게 그녀를 강제로 팔아넘깁니다. 상인이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하씨를 윽박지르며 억지로 끌고 갔는데 하씨는 도망칠 방법이 없자 칼로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상인은 더 이상 그녀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상처가 낫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염정 땅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염정에 도착한 하씨는 또다시 자기 가슴을 찔렀는데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찔렀던지 장이 훤히 다 들여다보일 정도였다고 해요. 염정 상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상처를 싸매고 약을 발라주고는 상처가 다 낫기를 기다리는데 문득 하씨가 부탁하기를 자기를 중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네요. 그러자 상인이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하기를 내 장사치 친구 중에 고자가 하나 있는데 늘 바느질 해줄 사람을 구한다오. 거기로 가면 중이 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겠고 내가 당신 때문에 입은 손해도 다소 벌충할 수 있지 않겠소? 합니다. 하씨가 그 말에 동의하자 상인은 그녀를 수레에 태워 보냈습니다. 남자네 집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달려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바로 뜻밖에도 옛날의 남편인 해성열이었습니다. 그 세월에 해성열은 이미 학문을 버리고 장사치의 길로 들어서 있었어요. 상인은 그에게 아내가 없기 때문에 하씨를 선물한 것이에요. 두 사람은 뜻밖의 만남에 놀라고 기뻐하며 그동안 겪었던 고생스러웠던 일들을 매주알 꼬주알 이야기했습니다. 해성열은 그제서야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를 찾으러 나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요. 그는 여러 객상들에게 대남을 찾게 하고 또 하소영은 옛날의 첩의 위치에서 처의 신분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갖은 신고를 다 겪어 이미 쇠약해졌고 병까지 많아 집안 살림을 돌볼 수 없으므로 남편에게 첩을 드리라고 권하지요. 그러나 남편은 예전에 겪었던 그 가족 불화를 생각하며 그녀의 권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어요. 하씨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말합니다. 제가 만약 남녀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요 몇 년 사이 일찌감치 다른 남자를 따라가 자식 낳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찌 당신과의 오늘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본부인 신씨에게 받았던 고통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데 어찌 내가 그 자리에 놓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악행을 답습하겠습니까? 하면서 완강하게 권합니다. 결국 해성열은 상인들에게 나이 30 넘은 늙은 첩이 있으면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반년 지나자 동료 상인이 정말로 첩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바로 원래의 처인 신씨였답니다. 모두들 기절하듯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어찌된 일일까요? 애당초 해성열이 집을 나가
신씨가 1년이 넘도록 혼자 살아가자 그녀의 오빠 신포는 누이 동생에게 재혼을 권합니다. 신씨도 오빠의 말에 동의하여 해씨 집안의 전답 등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떠나려 하는데 주변 친척들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씨는 부동산 외의 다른 물건들을 죄다 팔아서 몇백 냥 정도 돈을 만들어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자 보령의 한 상인이 신씨에게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는 많은 뇌물로 오빠인 신포를 구워 삶아서 자기에게 신씨가 시집을 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상인은 너무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습니다. 신씨는 오빠를 원망하면서 석가래에 목을 매기도 하고 때로는 우물에 뛰어들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온 집안이 그녀 때문에 소란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상인은 그녀의 돈을 모두 빼앗고 그녀를 남의 첩으로 팔아넘기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신씨가 너무 늙었다고 꺼리며 거래를 원하지 않았어요. 상인의 고민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신씨를 넘겨버릴 기회가 왔습니다. 하루는 상인이 기지에 볼 일이 있어서 그곳에 신씨를 데리고 갔는데 마침 늙은 첩을 사려는 해성열의 동료를 만나게 돼요. 두 상인은 서로의 뜻이 일치했으므로 단번에 거래가 이루어졌지요. 보령의 상인은 마침내 신씨를 팔고 돌아갈 수 있었고 해성열의 동료는 신씨를 해성열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신씨는 뜻밖의 해성열과 마주치게 되자 부끄럽고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해성열은 동료 상인에게 대강의 경가를 듣고 난 뒤 그녀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건장한 젊은 남자를 만났더라면 당신은 아직도 보령에 있을 것이고 우리들이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요. 그러니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이 아니겠소. 어쨌든 나는 오늘 첩을 산 것이지 철을 들인 것은 아니니 당신은 먼저 소용에게 절을 하고 적서의 예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겠소 라고 합니다. 이에 신씨가 모욕감으로 거부하려 하자 해성열은 예전에 당신이 본처일 때 어떻게 첩을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시오 라며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하씨가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권유했지만 해성열은 펄펄 뛰면서 회초리를 가져와 신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합니다. 이에 신씨 또한 어쩔 수 없어 하씨에게 절을 했지요. 그러나 신씨가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은 아니에요. 평소에는 하씨의 시중을 들지 않았고 불임도 당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어떻게든 부딪히지 않으려고 딴방에서 일만 하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하씨 또한 신씨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고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신씨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게으름을 피우는지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영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할 때면 항상 신씨를 마음껏 부리라고 했지만 하씨는 계급종에게 일을 대신시키면서 신씨가 눈앞에서 자기 시중 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편 해성열은 그때 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과 소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이 분풀이로 해성열이 처인 신씨를 협박하여 첩으로 만들었다고 관가에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때 염정의 현령은 진사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아본 터라 그의 소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책망하며 관아에서 쫓아버렸어요. 해성열은 그 소식을 듣고는 하씨 부인과 함께 그 진공의 은덕을 칭송하며 기뻐했지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날 초저녁도 거의 다 지난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시종아이가 문을 두드리더니 바로 들어와 아뢰기를 현령 나리께서 납시어 계십니다 하네요. 해성열은 깜짝 놀라 다급하게 옷과 신발을 챙기는데 진공이 이미 벌써 내실까지 들어오고 있네요.
해석렬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하씨가 주렴 안에서 혈령을 엿보더니 화급히 뛰어나오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얘는 내 아들이에요. 순간 혈령 또한 바닥에 엎드려 슬프게 오열합니다. 진사종이 왜 하씨 부인의 아들인가요? 다시 대남의 행적을 쫓아보죠. 당신은 선비의 신분이 아니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죠. 해서 대남은 진노인의 성을 따라 각오를 보아 합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대남이는 이때 이미 출세에 있었던 것이죠. 대남은 수도에서 염종으로 발령되어 올 때 일부러 길을 돌아 고향에 들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어머니가 모두 개가한 것을 알게 되었지요. 친척들은 대남이 이미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보고 그에게 전답과 집을 돌려주었답니다. 대남은 그곳에 하인을 상주시켜 언제라도 아버지가 돌아오실 것을 생각하여 집을 새로 수리하게 하였어요. 후에 염종으로 부임되었을 때 대남은 또 벼슬을 버리고 아버지를 찾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진씨 노인이 한사코 그를 만류하니 마침 그곳에 있던 점쟁이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젊기에 이르길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작은 사람은 어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수컷을 구했는데 암컷까지 얻게 되고 하나를 구했는데 둘을 얻게 되네. 라며 관직에 계시는 것이 기랍니다. 라고 하네요. 대남은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염정의 혈령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찾지 못한 죄인된 마음으로 관직에 있으면서도 마치 수도승처럼 고기나 술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이날 마침 어떤 사람이 소장을 접수하는데 피고인의 이름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과 같더랍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신복을 시켜 자세히 알아보게 했더니 과연 자기 아버지가 틀림없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찾아 밤을 틈타 미복을 입고 나왔던 것인데 졸지에 어머니까지 만나게 된 것이죠. 점장이 말대로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와의 상봉의 기쁨을 뒤로하고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한 뒤 아버지께 200냥의 돈을 드리며 행장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가시라고 일러드립니다. 고향집은 완전히 수리가 끝난 새 집이겠지요. 해석렬이 고향집에 도착하니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어 옛날의 모습은 간되었고 하인과 짐승들이 그득하였습니다. 신씨는 대남이 관리가 되어 기세가 대단한 것을 보자 더욱 매사에 조심했지만 그녀의 오빠 신포는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금 누이의 처 자리를 찾으려고 관가에 해석렬을 고발하였습니다. 관리는 일의 경과를 조사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자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기를 재물을 탐내 누이에게 재혼을 권하고 당사자 신씨는 이미 2번이나 남편을 바꿨는데 무슨 낯짝으로 예전의 적서를 다툰단 말인가 라며 신포에게 모진 곤장을 쳤고 이로부터 한씨와 신씨의 적서의 명분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씨는 하씨를 언니로 모셨고 하씨 또한 신씨를 언니로 대하여 의복이며 음식 그 어느 것도 사사로이 혼자만 즐기지 않았답니다. 당초에 신씨는 하씨가 분명 자신에게 복사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자 더욱 부끄러워하며 후회 막심이었지요. 해석렬도 신씨의 옛날 잘못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집 안팎으로 하여금 큰마님으로 부르게 하였는데 다만 황제가 내리는 고명만큼은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고명은 중국의 황제가 제후나 5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주던 임명장을 말하는데 신씨가 공식적인 자기는 받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해석렬은 아들 대남이의 덕분에 집안을 다시 이루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에 대해 포송령인 이사씨가 말하기를
중생들의 위치가 뒤바뀌는 모양은 불가사의하다. 이 얼마나 훌륭한 조물주의 솜씨론가. 해성열은 처와 첩 사이에서 위엄을 세울 수 없었던 한 용렬한 사내였을 뿐이다. 만약 효자와 어진 아내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기이한 만남이 있어서 남은 여생 부귀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간 해씨가 잘둔 아들 대남이 덕에 그리고 부인인 하소용에 의해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요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요. 한 집안의 가장이 교통정리를 못하면 이런 사달이 날 수 있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